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유쾌하게 나의 노후 준비를 강의하게 될 저는 박원주이고요. 저는 자기주도적 자산관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덕여대와 고려사이버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재무적 노후 준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화두에 두고 노후 준비 시작해야 됨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연금 관련 궁금증 7가지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엮어본 거기 때문에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질문.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을 아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일단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국민연금에 대한 일단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은 우리들의 연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내가 연금을 납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내가 받아가는 구조의 연금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 내가 받아가는 구조의 연금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를 우리 윗세대에서 수령하는 거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우리 아랫세대가 나를 위해서 연금을 내줘야 하는 우리들의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굉장히 다른 사적인 연금과는 달라요. 자, 국민연금의 아주 대표적인 4가지 특성을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4가지 특성 뭔가요? 일단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 안 하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자, 내가 낸 거 우리 윗세대가 받아가니까 세대 간 소득 재분배죠. 그리고 세대 내에서도 소득 재분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 조금 더 수익률로 따지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고요. 상대적 고소득자가 수익률로 따지면 저소득자에 비하면 약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복지 혜택 개념에서의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그리고 지급이 보장되는 연금이에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어서 줄 게 없다. 그럼 그 해에 걷어서라도 연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가 인상하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금입니다. 자,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하고 기초연금 아시죠?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령하는 기초연금, 이 두 연금만 물가를 반영해주는 연금입니다. 자, 나머지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연금액을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연금액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민연금의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으로 납입하면 노령연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3년 8월 기준으로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648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금액선에서 받아가신지를 한번 보세요. 자, 1인당 연평균 수령액이 56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56만 원이니까 그렇게 연금액이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국민연금이 사실 198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게 사실 좀 많이 늦었어요.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채 오래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령액은 266만 원이나 돼요. 국민연금에서 266만 원을 수령해 간다고? 이분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을 때부터 오랫동안 납입하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연금을 조금 늦게 받으셔서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늦게 받으셔서 실제로 이 연금액의 증액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수령액은 266만 원이고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최고 수령액은 469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자, 지금 그렇게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납입해야 된다. 이 조건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국민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수급액을 결정하는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입 기간이에요. 기간. 우리가 사적인 거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받겠지만 국민연금은 우리들의 연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납입 기간이에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10년, 20년, 30년 납입 기준에 따라서 얼마의 연금이 차이 나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납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연금액을 올리려면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지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략은요. 반환 일시금이 있다면 그걸 반납하시는 게 좋아요. 자, 반환 일시금이 뭔가요? 반환이 원래 국민연금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으로 받는 건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일시금으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60세까지 연금을 내는 건데 만 60세까지 연금을 내고 연령이 돼서 연금을 받는데 채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60세 시점에 이제 일시금으로 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60세 시점에 다다랐는데 국적을 상실을 했거나 뭐 해외 이주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사망했거나 그러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요. 과거에 1999년 이전에는 지금은 60세 이르는 시점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99년도 이전에 혹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반납하시면 좋습니다. 자, 반납했을 때 뭐가 좋으냐면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을 복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요건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이 가입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걸 반환 일시금을 복원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을 돌려줄 때 이자를 좀 더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연도별 이자율이 있거든요. 그걸 더해서 반납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반환 일시금 받은 거에 이자까지 더해서 왜 돌려줘야 돼? 돌려주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지금은 4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높았던 소득 대체율이 적용돼서 가입기간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반환 일시금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연금액을 인상시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반환 일시금이 있다면 반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왔을 수 있어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득 대체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퇴 직전 소득,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은퇴 직전 소득의 몇 프로를 은퇴 후의 소득으로 충당해 줄 수 있느냐, 이 개념이에요. 만약에 70%라면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210만 원 밖에 설계를 할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 70%, 처음에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만들어질 때 소득 대체율은 70%에 맞춰졌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42.5%인데 2028년 최종적 40%까지 내릴 건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소득 대체율은 40년 납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40년 납입.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경제활동 기간 시작해서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데 이 40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납입 기간이 줄어들면 소득 대체율은 여기에 공시된 소득 대체율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소득 대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소득 대체율이 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그거의 20%인 60만 원을 은퇴 후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반환 일시금을 반납을 하면 1999년 이전에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0%였던 때로 가입기관을 복원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굉장히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은 혹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걸 이자를 더해서라도 반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액 늘리기 두 번째 전략은요, 추후 납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추후 납부는 말 그대로 추후에 납부한다라는 뜻인데요. 혹시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실업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직장을 다니다가 경력 단절로 직장 경력이 끊긴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과거에 못 냈던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추후 납부라고 하고요. 추후 납부를 이용하면 기간을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자, 추후 납부를 하려면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0년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거든요. 119개월치인 이유는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되니까 120개월에서 1개월 빼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금액이 크면 일시납 말고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납부하는 시점, 이 납부하는 시점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후 납부를 통해서 연금액 인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력 단절 주부나 아니면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금액 늘리기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의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직장 다니면 직장 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부나 학생처럼 굳이 강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가입하는 걸 임의 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유형이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년을 납부해야 10년 납입 기간이 채워져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안 채워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55세부터 시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10년을 못 채운 분들은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원래 만 60세 다다르기 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됐어도 계속 국민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연금액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납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계속 가입으로 더 넣겠다 이런 분도 가능하고요. 단 만 60세까지 납부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직장 가입자는 9% 연 보험료 중에 4.5는 내가 내고 4.5는 회사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60세 이후라면 9% 전체를 내가 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혹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들을 맞추고 더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연기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을 연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국민연금은 좀 먼저 받아도 되고요. 좀 나중에 받아도 돼요. 좀 먼저 받는 거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좀 이따가 받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떨 때 먼저 받냐면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됐는데 소득이 없어서 다른 데서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좀 받아야겠다. 가 조기노령연금이겠죠. 그리고 연기연금은 내가 지금은 좀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어서 굳이 국민연금을 안 받아도 돼. 좀 이따가 받을래. 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받는 데에 따른 약간의 페널티가 있고 나중에 받는 거에 따른 베니핏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받으면 연간 막 6%. 그러니까 연간 6%씩 감액이 되는데요. 최장 5년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 5, 30, 총 30%의 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100만 원 연금 받기로 한 사람이 70만 원 연금 받는다라는 거죠. 종신까지. 자, 그리고 연기 연금을 신청을 하면 연간 7.2% 증액이 됩니다. 자, 그럼 5년을 최장 다 늘렸다고 가정하면 대략 36% 증액된 연금을 받아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36만 원 정도 받는다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7.2%보다 물가가 인상하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실제로 36%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연금액 지금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266만 원 받는다고 했죠. 그분도 시작부터 아주 오랫동안 연금을 납입했고 그리고 연계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계연금을 신청하면 실제로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데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아닐까요? 네, 결론적으로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상황이 돼야 연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가 되게 중요해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다인데 그 경우가 뭐냐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도 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연금액이 안 줄어들고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 금액이 얼마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일정 금액은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수급자의 소득이 A값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와, 지금 복잡하시죠? A값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 A값은 국민연금을 연금액을 정하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A값은 쉽게 설명해서 그냥 가입자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A값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286만 1,091원입니다. 자, 이 A값이 보통 매년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적용이 되고 또 7월에 바뀌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286만 원이다. 그러면 286만 원보다 더 많이 벌면 연금액이 깎여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A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제 수령하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286만 원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소득은 내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 350만 원 이 정도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A값보다 더 많으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단 노련 연금액의 감액 제한선이 있는데요. 그건 50% 이상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A값 초과되면 줄어들 수 있다. 그 이하라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여기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 소득 중에 A값 초과액이 뭐 1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감액 금액을 한번 보세요. 100만 원까지라면 한 최대 5만 원? 그리고 15만 원? 뭐 요 정도 금액 순이구나. 내가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감액이 된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감액이 되겠구나. 그런데 최대 50%를 넘지는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액이 되는 게 좋진 않잖아요. 그쵸? 내가 연금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감액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럼 감액되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연기연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소득이 높아서 A값을 초과해서 감액이 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득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노후를 지내는데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예전에는 횟수에 제한이 있었어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시면 좋으냐면 내가 A값보다 소득이 높아지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야지. 소득이 낮아지면 연기연금 다시 철회하고 다시 연금 수령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값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고 그보다 소득을 많이 받을 때는 연기연금 신청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부들이 사실 임의가입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주부연금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연금을 주부들이 가입 안 한 이유, 예전에 가입 안 한 이유 중에 이 이유가 있었어요. 네, 내가 가입해서 두 사람이 받다가 그래도 사망하면 내 거 없어지고 내가 낸 거를 못 받는다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오해들을 조금 말끔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연금은 나중에 좀 줄어들고 어떻다 하더라도 연금은 종신까지 삶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연금은 끝까지 받으시는 게 좋죠. 두 분이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각자 받던 연금 끝까지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잖아요. 사망을 언제 했던 간에 연금이 쭉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망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자,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신의 노령연금 그리고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쭉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중복급여를 조정한다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골자는 어떠냐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자신한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일단 배우자 유족연금하고 그리고 내가 받던 노령연금의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비교를 합니다. 그중에 큰 거를 남기고 작은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통 연금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 유족연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노령연금에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100만 원 받는 케이스를 보시면 남편 100만 원은 유족연금 60만 원이 되죠. 그리고
뭐랑 비교를 하냐면 아내가 받던 10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 그러니까 60만 원에 30%를 계산해서 18만 원이죠. 두 개를 합하면 118만 원이 됩니다. 자, 60만 원보다 118만 원이 더 크죠. 그러면 60만 원을 받지 않는 거고 118만 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남편이 100만 원이고 아내가 40만 원을 받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남편 100만 원의 유족연금은 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내 연금 40만 원에다가 60만 원에 30% 해서 계산을 해보면 58만 원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이 더 크죠? 그러면 아내가 그 나머지 것들이 버려지고 이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복급여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사망했을 때는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 중복급여를 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두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 나중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 연금을 오랫동안 받아갈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중복급여 조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나요? 자, 이게 진짜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이 피부양자 조건이 예전보다는 훨씬 낮아져서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요? 였는데 많이 받는다고 하니 건강보험료가 복병이어서 걱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국민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로 산정할 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자산, 소득 다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국민연금 소득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산정할 때. 그런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자, 크게 연금 3층 구조 있잖아요. 그 연금 3층 구조 중에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퇴직 및 개인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해요. 자,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인데 1층 국민연금을 공적, 2, 3층을 사적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적연금이 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산정 대상 소득이긴 한데 피부양자 기준을 산정할 때와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내가 내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기준을 산정할 때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일단 먼저 아시고 일단 피부양자 기준 상정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그 받는 소득이 전부 이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건가 아니면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건가 이때는 그대로 100%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피부양자 기준이 산정이 되고 지역가입자가 전환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이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절반만 반영합니다. 아시겠죠? 자, 피부양자 기준 산정 시 100% 반영,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50% 반영. 이것들을 조금 헷갈리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보시면 이제 자격 상실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보면 일단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무조건 지역가입자 전환입니다. 자, 합산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소득들 합산해서 토탈 2천만 원 초과. 그러면 그걸 월로 환산하면 167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게 3,4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합산소득이 확 떨어졌죠.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자, 그리고 재산세보다는 사업소득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이 사업 등록이 있으면서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다 지역가입자 전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산, 그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은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이 점수 매겨가지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보는데 이 재산이 여기서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는 무조건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표, 이 과세 표준이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자산이 아니고요. 이 자산의 그 세금의 과표의 기준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 자산과는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역가입자 전환. 그런데 만약에 재산세 과표 기준이 5.4억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 소득 조건을 보고요. 만약에 5.4억에서 9억 사이일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소득과 자산 이 두 개 다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중에 재산이 무조건 과표 9억 원을 초과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이 옛날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상당수는 이제 자산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이제 피부양자로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내 소득과 내 자산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지 건강보험공단하고 상의해 보셔도 되고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적진 않거든요.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다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적진 않지만 일단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긴 하지만 피부양자 조건에는 100%가 반영이 되지만 실제 보험료를 집계하는 데는 내가 받는 소득의 50%만 반영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5번째,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급여라고 하거든요. 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게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거의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퇴직금 제도는 예전의 제도고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이후에 실시되는 제도인데요. 퇴직금 제도, 예전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에 노후 소득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일시금으로 다 중간 정산 해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후 소득으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소득 원으로 퇴직금이 잘 쓰여지도록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정부에서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때 훨씬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의 답은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데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자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수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노후의 자금으로 고가 자산, 덩어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물형 자산, 써도 다시 나오는 그런 우물형 자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셋보다는 인컴 위주의 자산 구조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견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단 연금으로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노후소득을 위해서도 절세를 위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습니다. 자, 노후소득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절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은퇴 활동기 소득을 위해서 쓰여지면 참 좋습니다. 자, 은퇴 활동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는데 은퇴 활동기가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 시점이 55세 이후부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은퇴 활동기 소득을 위한 확정 기간형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절세를 위해서 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 급여가 이제 목돈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소득에 세금이 당연히 있겠죠. 그때 적용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자, 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연금소득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금소득세는 70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세의 70%가 연금소득세고 만약에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후에 11년 차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70%가 아니라 6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받을 퇴직급여가 2억 원이 있어요. 근데 그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 소득세율이 10%라 가정하면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계좌에 넣었다가 퇴직급여 2억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게. 그런데 2억 원을 10년 동안 수령할게. 그럼 연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따른 연금 소득세는 연간 한 1,400만 원, 연간 140만 원, 토탈 내야 되는 연금 소득세는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아가는 거의 차이는 일시금일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기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조금 더 낮은 세금을 내게끔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아갈 때 더 베니핏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연금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일시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연금 계좌에 옮겨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연금 계좌로 옮긴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는 퇴직소득세 이미 냈잖아요. 그걸 다시 환급해줘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퇴직소득세마저도 그 연금 계좌로 넣어줘서 연금을 받을 때 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세금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6번째. 퇴직급여, 연금저축과 IRP 어디로 이체할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가 뭐냐면 연금계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퇴직급여는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에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이체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기준이 55세입니다.
자, 무조건 원래 퇴직급여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55세 이전이라면 무조건 IRP로 옮겨야 돼요. 일시금도 안 되고요. 일시금도 수령이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으로 이체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 이후 퇴직자라면 IRP를 받거나 IRP로 넘기거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는 하는 게 모두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55세 이전이란 무조건 IRP로 옮겨야 된다. 무조건 옮겨야 된다. IRP로 옮기고 나서는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퇴직자라면 IRP, 연금저축 모두 이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명예퇴직금이 있어요. 자,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어느 것에 이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대상자의 명예퇴직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한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미 퇴직세, tuk세 냈잖아요. 그건 다시 환급을 해서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5세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연금저축과 IRP 이 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상품 설명을 좀 해보면 일단 IRP, 연금저축 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연금 계좌입니다. 그런데 IRP와 연금저축이 약간 틀려요.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IRP는 월금 보장형도 되고 그리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월금 보장형 상품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지 못해요. 연금저축 펀드는 위험자산 비중이 100%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상품 구성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수수료 측면에서 IRP는 실제 상품 수수료 이외에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없어요. 그리고 IRP 내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는데 이 ETF 매매 수수료가 IRP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IRP가 더 낫겠다고 판단하면 IRP를,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것들이 낫겠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한다면서요.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2024년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는 건 맞는데요. 이 연금소득이 대상이 되는 소득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공적연금은 당연히 이 종합과세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있잖아요. 이 퇴직급여도 이 소득이 넘는다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오로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납입한 부분 플러스 그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연금저축에다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납입을 하시잖아요. 그쵸? 2023년 기준으로 IRP 연금저축 합해서 합산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납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제 혜택 납입 금액의 100%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세제 혜택 위해서 많이 납입을 했단 말이에요.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납입한 부분 플러스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이걸 재원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라는 뜻이에요. 퇴직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종합과세 대상하고는 무관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제 혜택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넘는다면 연금 소득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 설령 종합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다른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누진세율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직급여는 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연금 관련 궁금증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았을 때 훨씬 세제 혜택 면에서도 유리하고 내 노후 삶 관점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 주셨으면 좋겠고, 자, 사적연금의 개인연금, 그 연금 계좌, 연금 소득 1,500만 원이 넘을 때 종합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해서는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세제 혜택 받은 부분 플러스 운용 수익만 해당이 된다. 요것들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2시간에 걸쳐서 가볍게 유쾌하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분명히 무겁게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생 2막이고요. 그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유쾌하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신중하게 부부가 함께 재밌게 이렇게 상의하셔서 노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노후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